그러면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는데 사실은 계엄 사태로 밀어버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한 총리하고 최 부총리가 세계적인 연기금이나 투자처에다가 레터를 쓴다는 거예요. 이미 썼다나 어쨌다나 한국 괜찮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흔들거릴 때 아닙니다. 근데 그 레터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거 누가 쓴 거니? 그럼 얘 어깨가 탈핵된 사람입니다. 총리 탈핵안 들어갔잖아요. 부총리는 공범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얘네들 당장 뭐 날아간 애들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레터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한국 시장 자체가 지금 탄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믿으라고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바보입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뭔가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이라는 게 나쁜 일이 팍 터지는 것보다 불확실한 거 계속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금융시장은 뭔가 확정되는 걸 좋아해요. 악재가 확정되는 걸 좋아하지 차라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상방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악재 중에 악재가 이건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자해 수준. 네, 우리가 아니면 지금 이 문제는 걱정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물가, 환율 등등 우리가 한번 걱정해 보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걱정해 보겠습니다. 김원장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녕은 못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박시동입니다. 네. 나라가 이 모양이라도 우리는 살아야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뭐 여러 지표가 있을 거고 아직 뭐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파악되는 것도 분명히 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우리 신혜영 기자가 간략하게 좀 한번 브리핑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증시가 조금 올랐어요. 오늘은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2,4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어제 아주 박살이 났고요.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2.78% 거의 3%가 빠졌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약간의 반발 매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치적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산 코스닥은 5%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이 되지 않으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조금 올랐지만 계엄 이후에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가 진짜 패닉셀 엄청나게 던졌어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서 시가총액이 계엄 이후로 144조 원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현차 같은 그룹 3개가 그냥 빠져버린. 현대차가 한 46조 날아가 버린 되거든요. 거예요. 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또 환율이죠. 환율이 어제 거의 1,438원? 까지 올라갔었어요. 까지 38원인가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환율 우리 주가야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처럼 이렇게 완전 패닉셀이 나오는 경우가 또 흔치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제 수준이 아마 제가 알기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한 2020년 4월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머리도 못 감은 것 같아요. 감으면 이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안 감으려고요. 이제. 많이 힘들어요. 우리 대통령이 저 선거 때 이렇게 어퍼컷 세레머니 잘 했잖아요. 예. 네. 경제 주가를 올린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그 경제를 어퍼컷하는 한 방에 날려. 경제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많이 어렵고요. 지금 네.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숫자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아마 두고두고 쉽지 않을 왜냐하면 우리 대외 변수가 많아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자 때문에 두고두고 어려울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그런 말 한 적 있었거든요. 명성을 쌓아 올리는데 20년 걸리는데 그거 무너지는 거 5분 걸린다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이 정말 한 건을 크게 했습니다. 네. 쉽지 원래 않습니다. 이제 주가 같은 것도 보면 올라가는 그래프 각도는 대체로 특별한 일 아니면 이렇게 슬슬슬 올라가다가 빠질 때 한 번에 좀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또 그거 이제 끌어올리려면 또 한참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이런 원래는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상황인데 그렇게 한 3%, 5%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것도 끌어올리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리고 경제라는 걸 이끌어가는데 제일 큰 여러 숫자와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레딧이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신뢰. 믿음. 근데 정말 이게 이제 외신들 제가 좀 오늘 아침껏 추려왔는데 거기서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크레딧이 계엄령이 선포된 게 우리가 45년 만이지만 최근에 주변 국가들 중에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들을 순서대로 보면 태국,
필리핀, 미얀마 그리고 한국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어깨를 나란히 예. 하게 됐습니다. 네. 태국, 필리핀, 미얀마, 네. 우리 한국. 신 기자가 우리 저 증시 이야기에서 4거래일 이제 화요일 날 밤에 이 난리가 예. 났으니까 4거래일이 지나고 오늘 5거래일 때인데 144조 원 날아갔다는데 네. 얼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한 7% 정도 떨어진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입고 있냐? 이건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해도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 우리가 한 1,200조 굴리잖아요. 네. 그중에 13% 정도가 국내 주식 들어와 있어요. 음. 그러면 얼마예요? 한 150조, 200조 가까이 되는데 거기 8%니까 네. 거기서도 한 8, 9조 4거래일 동안에 국민연금 우리 돈 8, 9조만 날아간 거예요. 네. 네, 제가 지금 코스피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숫자로 하면 한없이 설명드릴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더 큰 손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봉합해야 한다. 네. 네. 아 근데 실제로 진짜 외국에서 보는 게 더 우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상황을. 네, 일단은 지금 증시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계엄이 터지기 전에도 사실은 거의 뭐 체력이 바닥날 정도로 사실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고 하방 압력이 너무나 세게 지금 오는 중에 거의 뭐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는데 사실은 계엄 사태로 밀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좀 수치로 얘기해드리면 최근 4개월 동안에 외국인 자금이 21조가 빠졌어요. 최근에요. 엄청 빠진 거죠. 증시에서 팔고 나갔다는 예.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 21조를 보면은 5조, 9조, 4조 뭐 이 정도입니다. 달러 예. 치면은요. 이제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조, 4조 빠져가지고 저희가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계엄 사태 이후로만 빠진 게 지금 한 1.5조예요. 크게 보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내내 빠진 게 5조인데 3, 4일 만에 지금 1조씩 빠지니까 이건 한 달치를 3일에 지금 빼고 있는 거니까 네. 셀코리아의 이 가속도가 계엄이 촉발한 이 셀코리아의 가속도가 사실은 뭐 거의 현기증 날 수준이니까 엄청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문제는 그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빼느냐인데 하나는 한국 시장 이제 희망 없다, 절망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외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번 사태로 강화될 것이다. 이런 건 뭐 이런 보도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강화 내진 증명됐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나마 아시아 자금에서는 이제 동북아 쪽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네. 여기서의 상대적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우리는 좀 자존심 상하는데 대만과 비교해도 한국 시장이 이제 상대적 매력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수치로 증명된다. 대만은 치총보다 우리가 지금 1조 달러를 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만으로 가면 갔지 한국은 갈 일이 없다.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셀코리아는 이제 가속도가 붙는데 네. 문제는 지금 빠지는 거는 단기 자금이에요. 현장에서 우리나라 책임자가 뺄 수 있는 돈 또는 아시아 쿼터에서 뺄 수 있는 돈인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런던이나 뉴욕의 본사에서 그냥 아예 중장기 전략적으로 한국 시장의 밸류를 낮추고 빼라라는 게 지금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셀코리아의 큰 파도는 이제 시작된 거지. 이 지금 보는 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사거나 이런 건 다 바스켓에 의해서 움직여요. 다 컴퓨터가 해요. 거의 90% 이상 컴퓨터가 해요. 그 중에 제일 큰 시장이 이제 FTSE나 우리 저 MSCI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FTSE는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있고 우리 그때 왜 채권 이야기하면서 네. MSCI는 아직도 선진국 지수 안 올라. 그 바스켓에서 우리 비중을 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리 비중이 줄어드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으로 우리 자산 시장이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근데 우리가 뭐 잘 지금 이 상황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뭐 다 팔고 끝이다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네. 자산 시장은 심리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크레딧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근데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제가 오기 전에 외신 본 것 중에 CNBC에 보면 네. 보더라인을 드로우 더 보더라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그 하방선을 긋는데 얼마나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되느냐에 증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라도 우리가 빨리 뭔가를 보여주면 네. 다시 저기 정리되겠구나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네.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 사람들이 우리 주식 삼성전자 주식 팔고 나가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죠? 우리 외환시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달러 근데 또 필요해. 그럼요. 예. 달러 값이 오르고 원화 값이 네. 떨어지고 환율이. 근데 자세히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환시는 1,419원에 끝났어요. 금요일에. 금요일에. 그 이제 1,419. 그리고 이제 여객 시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네. 이제 여객 시장으로 넘어가 우리 환시는 이제 문을 닫으니까 밤 9시에는. 그러면 그 다음 날 우리가 오후 5시에 탄핵 표결을 했는데 오전부터 환시를 보니까 갑자기 요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드렸는데 볼 수 있나? 네. 네. 저 그래프에서 오른쪽 상단에 지금 저건 네. 네. 그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삐쭉 튀어 올라가죠. 잘 예, 끝에. 예, 예. 그게 이제 그 토요일 여객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자들은 탄핵이 되면 더 불안해질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탄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올라갔죠, 환율이. 아. 네. 저기 1,420원 갔다가 이제 월요일 되면서 1,300원을 뚫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뭔가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네. 원래 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이라는 게 나쁜 일이 팍 터지는 것보다 불확실한 거 계속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금융시장은 뭔가 확정되는 걸 좋아해요. 악재가 확정되는 걸 좋아하지 네. 차라리 이렇게 뭔가 불확실해서 계속 이렇게 불안한 걸 되게 싫어한다는 걸 우리 외환시장도 반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환율도 이래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네. 우리 환율만 지금 이렇게 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러 그거- 인덱스는 이제 달러 값이니까 달러 값은 전반적으로는 오르고 있지만 네.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와 비교한 이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과 보면 우리만 유난히 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저 박시동 평론가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이 어퍼컷이 때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장률 전망 뭐 늘 지켜봤지만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한은도 2% 아래로 봤고 IMF도 2% 아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엄령 직전에 OECD께 나왔어요. 우리가 이게 눈여겨볼 게 있어요. 우리 언론들이 잘 이 부분 않고 내년도 전망치를 OECD가 조금 더 낮춰 잡았다. 여기까지만 우리 언론이 보도했는데 네. 지금 정프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OECD가 이제 9월에 내년 전망치를 내놓은 거에 비해서 12월 전망치는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은 걸 우리는 요만큼 깎았는데 다른 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다 조금씩 높아졌어요. 심지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심지어 중국도 0.2%포인트 높게 잡았어요. 트럼프로 확정이 됐는데 네. OECD가 볼 때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중국도 우리가 9월에 생각한 것보다 2% 정도는 내년에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아. 네. 유독 깎인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한국과 독일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계엄령 이 리스크가 포함되지 않은 전망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제가 안 좋구나 하면은 돈을 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상방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악재 중에 악재가 이건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냥 자해 수준이에요. 저도 이제 증시 얘기 조금 더 하고 이제 환율 네, 얘기 좀 네. 해드리면은 이제 다른 건 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우리 증시에 하방 압력이 있었는데 그럼 외국인 다 팔고 갖다 칩시다. 하방이 있다는 건 떨어질 예, 이제 떨어질 에너지들. 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고 칩시다. 그나마 받아줬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개인들. 이 개인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디 가겠어? 우리가 이 사단을 일으켜도 요거 정치적인 이 소용돌이만 마무리되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뭐 어느 정도 뭐 부양책도 내고 어차피 해서 우리 어장에 있는 물고기들이야. 투심 일으키면 될 것처럼 예.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 어저께도 개인들이 1조 2천억을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여차하면 이제 글로벌 이야기 다 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장으로 1년에 지금 70조가 더 쏠리고 있어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먼저 떠나요. 더 잘 알거든요. 이 정책 그럼요. 리스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 리스크 해결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먼저 뜬다? 그럼 우리 시장 누가 봅니까? 지금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 바칠 사람이 없어요. 네네네. 아무튼 그런 위기가 일단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국장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서 팔지도 못하는 사람들. 거의 그런 심리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 지금 남아 있으려고 하지 예,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시장 지킬 사람이 이제 없어요. 예, 지금 나중에 좀 우리 예. 경제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남아 있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장에 국민연금 남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정말 애매해요. 봐요. 국민연금 안 떠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증시 무너지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안 떠나고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 내리면 국민연금이 손실이 나니까 그 손실을 또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연금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국민연금 계속 손실 날 거야 쉽지 않아. 지금 뭐 매수 세력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국민연금 빠질까요? 빠질 수도 없잖아요. 국민연금 빠지면 우리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네. 정말 앉아서 손실을 봐야 네. 되는. 그러니까 거시적 환경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거시적 환경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무겁지만 이걸 다시 이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겠다 해서 자꾸 미국 증시로 미장으로 빠져나가면 미장으로 빠져나가려면 그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이게 또 환율을 또 올리는 거예요. 네. 환율을 이렇게 계속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이 내수를 살리려면 이제 재정도 어렵고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 내려요. 그렇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돈이라는 건 이자를 더 주는 것으로 향하게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그러면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여기 이자도 안 준다. 이자 많이 주는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증시에 크게 이제 매매 3세력이 외국인 기관 개인인데 이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세 개가 아하. 이제 주 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매세가 외국인과 돼서 개인은 다 서로 빠져나가고 지들끼리 이제 팔고 사게 하게 생겼어요. 그거 이제는. 말고는 지금 거의 우리 누가 시장에 사? 매력을 느끼는 주체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 리스크가 빨리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원래 이제 증시 안정 예. 기금 뭐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그거 좀 묶어서. 이따입니까? 근데 네. 이제 환율 얘기 좀 하고요. 네. 이제 환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냥 외국인들이든 누구든 우리 시장에서 짐 싸면 환율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나가면 환율 올라간다. 예, 그냥 왜 환율이 뭐 1,400 뭐 돌파했습니다. 20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숫자니까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냥 네. 아, 한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짐을 쌉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설해드려야 이 위기감이 올고요. 그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짐을 싸고 있냐 네. 이걸 봐야 되는데 계엄 터지기 전에 환율 그날 마감한 환율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계엄이 10시 반에 선포되고 2시간 만에 환율이 여객 시장에서 44원이 올랐어요. 44원. 예, 저는 이거를 지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예. 네. 이거 뭐냐면요. 이게 그야말로 진짜 반응이에요. 완전히 네이키드한 상황에서 그대로 맞는 반응이 이게 진짜입니다. 44원이. 그럼 44원은 도대체 그럼 얼마나 빨리 짐을 싼 거냐? 우리나라 망했어.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고 뭣도 없을 때 한국은 이제 무조건 환율이 오를 거야. 그럼 뭐예요? 계속 이제 환율이 우상향하는 거죠. 예. 이걸 전제로 했을 때 4개월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2시간 만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그냥 하루에 뭐 한 2원, 뭐 그렇죠. 3원 뭐 많이 올라가면 그리고 한 10원 올라갔다가 또 뭐 내려가 또 네. 내려가니까 근데 40원이라는 거는 44원이라는 거는 2시간 만에? 예, 2시간이 4달치 3달치의 우상향 수치를 2시간 만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가 일으킨 충격파가 네. 이거는 정상시가 아니에요. 핵폭탄을 던진 겁니다. 이게 약간 피부로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우리 최윤경 기자 네. 주변 투자자분들이 이제 아.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많이 하셨을 거 아니 아니에요. 너무 날것의 반응이라 제가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고 네. 그냥 이제 계좌가 녹아가지고 아예 이제 그냥 앱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완전히 이 대통령이 무슨 따뜻한 햇살이야, 봄날이야. 우리 계좌를 다 녹여주죠. 다 녹여버립니다. 와, 씨. 그 주변 저 투자자분들 아 굉장히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근데 너무 이게 이 힘들어하시고. 사람들의 가장 큰 지금 그 생존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사는 그럼요.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 없고 이 비중을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지금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 가진 누가 국장에 다시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신영 기자님도 좀 담아뒀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현명합니다. 예. 당신이 위너요. 그렇게 가만히 됐습니다. 계신 분이 예, 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위너야. 나
미치겠어요 아주. 그럼 이제 문제는 환율은 네. 약간 이제 증시는 내려갈 일만 있다. 네. 도대체 올라갈 소지는 없고 하방 압력만 있다고 하는데 환율은요. 음. 환율은 거꾸로 지금 상황에서는요. 올라갈 일만 있어요. 올라간다는 게 우리 돈 가치 떨어진다. 그럼요. 예. 이게 상방 압력만 있고 예. 정신 차리고 정상 환율로 내려올 일이 없어요. 아니, 1,400 지금 한 20몇 원 되는데 예. 그럼 뭐 1,500원, 1,600원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예? 레포트가 3개가 나왔는데 음. 노무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무라? 예. 내년 5월이면 1,500 간다 한국. 근데 이거는 계엄 터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수출 안 되지. 너무나는 조금 깎아드려야 돼요. 예.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항상 바로 부정적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제가 좀 또 나쁘네. 친일 알레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노무라. 제가 노무라 들어오면 일단 반 까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야 너는 이렇게 한국 시장에 저주를 했냐라고 그 1,500원 말도 안 되라고 걷어치우되 네. 그 근거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다음에 JP 모건이 1,450을 발표했는데 야 이것도 좀 심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뭡니까? 1,436이에요. 올해 안에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환율 구간이 레포트가 나왔는데 네. 이제 계엄 때문에 그게 목전에 와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저- 점점 더 네. 위로 가는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저는 조금 표현이 저 박신원 평론가랑 다른데 저는 뭐 외환시장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외 순자산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빌려온 달러보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어려운 나라는 아니고, 하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이게 이 경제는 심리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면 안 돼요. 미국한테 혼나니까. 지금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엄청나게 돈을 원화를 풀고 사들이고 있죠.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예. 치열하게 방어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우리 외환 보유고 쑥쑥쑥 줄어드는 거. 지금 우리 예. 외환 보유고가 지금 많이 있을 때보다 한 500조 가까이 줄었는데 네. 3, 4년 전에 비하면 지금 정부가 이제 재정 부족해 갖고 또 뺏은 것도 잠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야 이거 진짜로 애들 공격할 만 하겠네, 이 상처가 제법 크겠네 하는 순간 이제 투기 자본이 들어올 경우에 이제 박진원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1,500이 뚫릴 텐데, 저는 뭐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 정도로 허약 체질은 아니지만 외환 보유고 줄어드는 속도가 분명히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대외 신인도 봐야 되는데, 네. 한 말씀만 하자면 이거 주도하고 있는 분이 경제부총리잖아요. 네. 경제부총리가 그날 계엄의 국무회의. 국무회의에 들어갔는지 사실은 들어간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본인이 그것조차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확인을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들어가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정치 토론하시면서 많이 이야기 나왔겠지만, 반란죄라는 게 이제 우두머리 수괴가 있고 거기 이게 주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하 내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네. 징역 5년 이하잖아요. 공범 및 아마 방조. 예. 그렇죠. 네. 네, 아마 제가 볼 때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모든 장관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친구들에게, 법조인들에게 다 물어봤을 거예요. 야 나도 위험하냐? 틀림없이 돌아온 답은 충분히 위험하고 기소될 수 있다. 이런, 기소되면 반란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세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소가 되고 어디 재판에 넘어가도 주변 사람들이 다 집행유예 받는 그런 삶에 익숙할 거예요. 근데 반란죄는 그런 형법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금 우리 경제수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일단은 최상목 부총리는 네. 그 국무회에 참석한 건 확인이 됐어요. 네. 확인을 해줬고, 경찰에서 조금 전에 그 국무회의 참석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소환하겠다, 소환 통보까지 했다라고 밝혔어요. 네.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예. 제가 아까 크레딧이라고 말했는데, 대외 신인도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쉽지 이렇게 않아요. 환율이 막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딱 좋은 게 하나가 뭐 있냐면 관광 좋거든요. 네, 수출도 유리하죠. 수출 괜찮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많이 와서 이제 외화를 많이 좀 이렇게 쓰면서 하면 그나마 좀 이렇게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 외국인들 뭐 놀러 올 수도 없잖아요. 여행 금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지국가. 아니 근데 우리 그 예. 집회할 때 응원봉 들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거 보러 오는 거 상품화하는 것도 나쁘죠. 에이씨. 아니 근데 근데 수출하는 저는- 게 이제 와서 보면 집회뿐인 진짜- 것 같아. 근데 저는 역동적이고. 진짜 역동적이고. 재미는 있죠. 노래도 되게 다양하게 기자님이 나오고. 좀 전에 조금 그래도 너무 지나친 걱정은 좀 그래도 네. 이제 괜찮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지나치게 걱정하고 싶어요. 환율 문제는. 왜냐하면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환율 방어하는 데 쓰는 돈이 외평 기금이잖아요. 네. 외평 기금이 지금 240조 있는데 네. 한 달 지나면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자연빵으로 170대로 줍니다. 정부가 돈을 안 넣어요. 그래서 원래 줄게 돼 있어요. 넣어야 될 거 안 안 넣는 넣어요. 예, 그래서 거의 뭐 한 80조, 70조가 줄게 되어 있어요. 막 쓰기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안에 유동자산, 당장 동원해라고 네.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이미 30조가 올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환율 전쟁이다. 출동. 그러면 출동할 군인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평 기금을 적극적으로 풀베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뭘로 막고 있냐면 연기금이랑 국민연금 동원해서 환율을 지금 막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다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이제 뭐 대놓고 말하긴 뭐하지만 요 네. 국면에서 3번 정도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뭐한 게 방어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것도 일종의 신뢰 같은 거죠. 그렇죠. 싸우자 이러고 시장이 우리 당국이 네. 선언했으면 우리 막아볼게. 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국 당국을 여기서는 못 이긴다. 이렇게 해야 끝나거든요 싸움이. 근데 뚫리면요. 다음으로 또 뚫리고 하는데 앞에 뚫린 건 다 돈이 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선이 돈준 거지.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선이 설정되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업계에서 추산하는 건 3번 정도 방어선이 사실 뚫렸다. 10원대에 뚫리고 20원에 뚫리고 25원에 뚫리고 이렇게 지금 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정부가 선언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상 정부가 이제 구두 이제 적극 개입을 선언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는 이제 진짜 개입이다 이렇게 보고 계속 뜨고 내리고 있는데 네. 여기 쓸 돈이 무한정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환율은 쉽게 잡힐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고 문제는 뭐냐? 방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인도하고 환율하고 묶이면 아주 재밌는 시나리오가 생겨요. 신인도랑 환율이 묶이면 예. 환율을 공격하고 싶은 아까 이제 아직 투기 세력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다 이럴 수 네. 있는데 투기 세력은 언제 들어갑니까? 100% 이기는 게임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한국의 환율 위로 뚫리는데 나는 배팅하고 쟤네들을 흔들 수 있을까? 신인도를 공격하면 무조건 뚫립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한국 지금 총리하고 한 총리하고 최 부총리가 세계적인 연기금이나 투자처에다가 레터를 쓴다는 거예요. 이미 썼다나 어쨌다나 한국 괜찮습니다. 미국 투자하십시오. 흔들거릴 때 아닙니다. 근데 그 레터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누가 쓴 거니? 그러면 얘 엊그제 탈핵된 사람입니다. 총리 탈핵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부총리는 공범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얘네들 내일 당장 뭐 날아가는 애들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레터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한국 시장 자체가 지금 탄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네. 믿으라고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바보입니까? 돈을 쓰는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신인도가 공격을 받고 네. 그다음에 가장 이 환공격하는 애들이 쓰는 수법이 뭐냐? 그래서 등급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 국가 신용 등급이 휘청거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3대 신용 평가 기관 중에 한두 개 정도 흔들고 그다음에 CDS 프리미엄 좀 건드리고 그럼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면 환시장에서 이탈이 가속도 돼요. 이 시나리오가 겹치게 되면은 이거는 핵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조지 소로스 뭐 이런 양반들이 이런 거 잘하던 양반 근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 불과 말씀은- 10여 년 전에도 예. 위안화 이제 역외 시장 들어와서 네. 네. 중국이 우리보다 외환보유고 10배 갖고 있는데 네. 중국 외환보유고 10분의 1이 날아갔어요. 방언했어요. 그때는 소로스가 졌어요. 카터 펀드가 그래요? 졌는데 네. 중국 외환보유고 10분의 1이 날아갔다는 소리는 중국 외환보유고 우리가 10배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4천억 정도 날아간 거예요. 4천억 달러. 4천억 달 그렇죠. 그렇죠. 네. 4천억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내릴게요. 네. 환율은 상방 위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정부 핵폭탄을 던졌는데 지금 던진 거는 환율에 대한 압력뿐만 아니라 네. 한국 사회 전체 신인도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위기다. 무섭다. 여기서 빨리 진압해야 된다. 네, 한국은 네, 굳건하다. 이걸 빨리 보여준다. 안 그러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진짜로 생긴다. 환시는 지금 설명하셨지만 진짜로 전쟁처럼 해요. 전투처럼 이렇게 그래요? 1,310원의 방어막을 뚫어요. 그러면 이게 뚫리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이제 외환을 개입을 푸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개입을 할 때도 이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그럼 환율 조작국 우리 네. 지금 벌써 또 요즘 최근에 얘기하고 관찰 있죠. 대상국도 지정됐잖아요. 이거 하다가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 미국한테 이제 우리 관세 보복을 당하니까 그거 안 해도 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요. 굉장히 모르게 이렇게 돈을 팍 집어내다가 네. 제가 볼 때 지금 누가 봐도 1,350원에 뚝을 세워놨을 거예요. 네. 1,450원. 1,450원에 1,450원 뚫리면 이제 박신홍 평론가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굉장히
하여튼 환율 지켜봐야 돼. 이거 근데 이제 방어를 하겠다고 이제 네. 적극 개입을 선언을 해도 네. 지금 가진 총알은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아니, 총알은 말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풀 동원하면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 방어하고 국가를 여기서 끝낼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외환을 총알이 킵해놓은 것도 있어야 진짜 되고. 진짜로 지금 싸움에서 요 방어선에서 쓰일 수 있도록 다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 외평 기금하고 외환 보유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외환 보유고는 우리가 이 탄환으로 쓸 수 있는 거대한 보따리를 말하는 거고, 네. 그 보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어야 네. 하는 우리가 세금으로 충당해 놓은 뭐랄까 중간 지갑, 그게 이제 말씀하신 외평 것처럼 그게 이제 얼마 그럼 남지 지금 않았다. 정부가 뭘 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돈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연금 팔 꺾고 목 졸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하고 있어요. 하나는 수압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는 환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수압은 뭐냐면 국민연금 너 있잖아. 수압이 많이 좀 낮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 그거 하지 마. 아니 또 기회. 네. 이번 아, 기회에 맥이 탁 또 풀렸어요. 이제 다시 내 수압. 네. 네. 수압은 이제 교환 바꾼다는 수압. 얘기예요. 네. 예. 근데 영어죠, 뭐냐면, 영어 단어. 예, 수압. 국민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짐을 싸고 달러를 산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장에. 근데 국민연금 너도 야 너 지금 달러 사가지고 너도 해외 나가려고? 네. 그럼 너까지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달러를 사면은 값이 더 올라가잖아. 넌 일로 와. 너는 들어가지 마. 너는 시장에 가서 사지 말고 내가 한국은행이거든. 나 뒤에 창고에 달러 있잖아. 네. 너는 시장에서 사지 말고 일로 와. 얼마 필요해? 100원이요. 그럼 여기 100원 놔. 그럼 내가 1달러 줄게. 1,000원 놔. 1달러 줄게 해서 한국은행이 다이다이로 주는 거예요. 이게 맞교환을 수압입니다. 한다. 네. 네. 맞교환. 네네. 요게 수압이에요. 네. 시장 참여를 막아서 네.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압박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은행은 땡큐인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야 돼요. 음. 그럼 요때 네. 이게 웃기는 게 수압은 지금 현재 500억 불까지 열려 있어요. 네. 한국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국민은행에 손실 볼 때 정산하지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 정산 시켜주겠어요? 정부가? 정산 시에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돌릴 때는. 약간 미묘한데 보통 수압은 앞에 할 때 하는데 네. 이 국민은행하고 한국은행은 사실 정부가 제 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계속 롤오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어느 순간 정산하면 한국은행이 손해 보는 걸. 그래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한도는 500억 불인데 한 300억 불까지 쓴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요 단계에서 국민연금이 손실 본 게 한 8천억 정도 돼요 환차손으로. 네. 네. 그러니까 계속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혀가면서 수압을 강제하는 거야. 일로 갖고 와. 네가 손해 보고 지금 바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환해지예요. 뭐냐면 국민은행은 해외 쉽게 말하면 테슬라 주식 하나 살 때 그냥 한 1달러 들고 가가지고 1,400원 내고 1달러 들고 이거 가가지고 그냥 사요. 그냥 삽니다. 네. 환에 100% 노출되어 있어요. 네. 야 국민은행 너는 왜 환에 노출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한 번 들어가면 나 언제 들어올지 몰라. 나는 뭐 그렇게 단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환해지 필요 없어. 이러고 그냥 거의 100% 노출시키고 그냥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노출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바꿔서 그냥 바꿔서 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떨어질 거에 대한 네. 보험 같은 거 네. 이런 걸 전혀 들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투자 전략상 10%까지는 환해지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은.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규정돼 있지? 지금도 해외 얼마 돼 있니? 한 1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0만 원 정도 있지? 지금 당장 환해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지하라고 했지. 그렇죠. 해지를 했지. 예. 머리를 좀 감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그 환해지를 하잖아요. 그럼 네. 시장에서 그만큼 달러가 풀려요. 음. 그러니까 국민연금 팔을 꺾어서 너는 나중에 해지할 필요도 없는 애를 환해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해지를 네. 시켜서 달러를 풀게 만들어서 내리고 있거든요. 응? 이게 결국 국민연금 팔다리 꺾어가지고 전 국민에 걸쳐서 전 국민에게 환차손을 입히면서 이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브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GDP 킬러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예. 아니라 윤 씨가 5,100만 한국민에게 네. 할부로 장기에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라는 게 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포브스가 그런 얘기했죠. 예, 예. 네. 그 제가 외신들 아침에 좀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지금 네. 포브스는 도쿄 특파원이 쓴 거더라고요. 음. 세게 썼어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정확한 표현은 하이 프라이스, 아주 비싼 대가 네. 치러야 할 것이다. 어떻게 5,100만 한국인들이 앞으로 두고 페이드 오버 분할로 할부로 우리가 다 해야 할 거라는데 지금 뭐 저 박시동 평론가 너무 설명 잘해줬지만 정부가 재정 아끼고 재정 건전성 위해서 예산 절대 못 늘린다고 해놓고 참 여기저기서 펑크 많이 내죠. 그래서 포브스의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직접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고 입증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주식회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증명했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증명했대. 제가 의역하지 않고 직역으로 네, 몇 가지만 네, 더 보여드리면요. 포브스의 그 기사를 보면 투자자들의 마음은 미얀마,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제 계엄 선포한 나라를 의미하겠죠. 한국을 리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의역을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알자지라 한번 내가 이렇게 구글링을 하다가요. 구글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마샬 로우, 코리아 이코노미 뭐 이제 스톡 네. 마켓 이런 걸로 제가 검색을 했는데 쭉 나오잖아요. 네. 그 뭐 베트남 비엔 이게 베트남의 제일 큰 언론사인데 비엔 뭐 이런데 라오스 언론도 우리 경제를 전 걱정하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전 댓글 쓰고 세계가. 싶어서 야 니네나 일단 잘하고 걱정을 많이 예. 받고 있네요. 알자지라를 보면요. 네. 2024년이 막을 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짧은 계엄령 선포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을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그 기사에 레더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의 계엄령은 2006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처럼 반대로 가는 리더십이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태국이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봐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 알자지라 같은 아랍권 언론에서도 우리 경제를 너무 근데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네. 소개해드린 거 말고 하나 신기한 것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미국 매체 더 스트리트에서 나온 얘기인데 엔비디아의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생겼다. 엔비디아? 예,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로부터 HBM을 독점 공급받고 예, 예. 있는데 한국에서 계엄이 났다. 음. 이제 SK로부터의 납품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걱정이 황당하잖아요. 많으시네. 네.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방금 포브스, 뭐 로이터, 블룸버그, 방금 뭐 듣도 보도 못한 이 매체에서 나온 이런 보도들, 이런 보도들이 실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비하는 뉴스입니다. 그렇죠. 아 그게 맞아 걱정이야. 그러니까 외국인 아. 투자자들 예. 그 기관들이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 그치. SK 라고 멀쩡하다, 해도- 삼성 SK는 이상 없어요 이런 얘기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소용이 뉴스를 없어요. 보고 방금 그 보도는 어디 나온 거라고요? 더 스트리트, 더 예, 스트리트. 미국 매체인데요. 길거리란 하도 뜻이죠. 신기해서 제가 그렇죠 길거리입니다.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얘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류의 얘기들까지 소비되고 미얀마랑 동급으로 이제 한국이 처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네. 투자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런던과 미국이 뉴욕에서 네. 한국 투자에 대한 지금 볼륨 재조정이 들어간다 이런 전략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예. 걔네들 최고 책임자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보는 뉴스나 이런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아니 얘기들. 그럼 좋습니다. 나라 이렇게 된 거 알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개인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나라 걱정 나라 걱정이고. 정부 대책이 그럼 말이 되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하냐고. 아니, 정부 대책이 말이 되면 그걸 믿으면 되는데 난 네.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예.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엄을 전제로 한 우리 국가의 금융 경제에 관련한 컨틴전시 플랜은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일본 놈들이 독도에 침공한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전시가 난다? 작게 있습니다. 예. 계엄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경제 컨틴전시 플랜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이걸 없어,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엄사에서 지금 만든 왜 경제적으로 계엄 거는, 있지만 예. 거기에 없어. 돌이켜보니 경제 관련 부분이 그러네요. 없어. 현재 우리는 국가적으로 아무 계획이 없는 걸어보지 않은 안개 속에 코스피를 그냥 처단한다. 놓여 있는 거예요. 코스피를 처단한다. 처단해요. 지금 처단됐어. 코스피를 지금 처단할 일이 하셨어요. 있을 처단을. 거라는 생각 못했잖아요. 아 맞아. 없는 거예요. 처단됐어. 그래서 현재 무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겨우 나온 게 뭐냐? 네. 증시 안정하겠습니다. 증안펀드 10조 쓰겠습니다. 네. 채권시장 안정하겠습니다. 채안펀드 40조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환이든 뭐든 한국은행은 유동성 무제한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나온 대책이 전부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증안펀드 10조는 말은 되는데 네. 지금 조 단위로 빠지고 140조가 날아가는데 이거 10조 가지고 언발에 오줌 누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나마 10조도 집행이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정부가 뭐라 그러냐 밸류 펀드 관련해 갖고 빨리 이번 주에 300억 다음 주에 700억 넣어서 1000억으로 메꿔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개미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아 네. 소용없구나. 자 그다음에 채권 안정 펀드 40조 얘기하는데요. 네. 40조는 한도가 40조고요. 네. 지금 40조가 없어요. 27, 8조밖에 없다는 거예요. 40조 쓸 수 있다 정도 뭐 룰은 있지만 실제 예. 그 돈이 없다는 거죠. 없어요. 40조는 이제 야 각출해 이러고 김이가 펀드 만들어 나도 낼게 이렇게 하는 거고 아.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차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는 RP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RP도 또 어려워지니까 건너뛰고 뭐냐면 금융기관이 쉽게 말하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걸 내가 사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 줘봐. 나한테 채권 줘. 그럼 내가 샀으니까 너한테 돈을 줄게. 라고 해서 금융회사에는 돈이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채권을 사고 너는 돈을 가져가. 그리고 그 돈으로 급한 불을 꺼. 이 대책인데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얼마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냐면 오늘 기준으로 150조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10조를 썼어요 이미. 150조를 뿌려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순차적으로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에서 150조를 계속 쓸지 예?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들 시장이 과연 안정될까가 이제 하나의 의문이고 네네네. 둘째는 이것도 다 국민들 돈이에요. 그리고 이 그렇지. 예. 뭐 나라 돈이 다 국민 돈이죠 뭐. 그러니까요. 결국 군인들이 일으킨 이 군인들이 총을 드니 국민 세금으로 국민 돈으로 이걸 지금 메워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나마도 조금 네. 부족하지 않을까 하긴 이런 나라가 생각이 들고 대책 있는 없다는 겁니다. 거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들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도 지령을 내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령이요. 여기 어떻게 여러분이 사는 여기 방법. 본부입니까 여기? 여러분이 여기가 지금 벙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사는 방법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요? 나라가 사는 방법이 없으면 개인이 사는 방법도 그냥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명언이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주에 만약에 탄핵이 돼요. 혹은 대통령이 구속이 돼요. 그러면 그걸 불확실성의 해소로 보고 시장에서 반등을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한데. 네, 저는 100%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아 100%예요? 네. 그럼 빨리 불확실성이 다 거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큰 안개가 거쳤으니까요. 네. 네. 언제든 빨리 해법이 나와야 되고 저는 탄핵만이 답은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키는 탄핵 아닌가요? 그리고 탄핵은 그야말로 헌법적인 프로세스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제도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지금도 이제 미 국무부나 이런 데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만 제도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구나 이렇게 네. 하고 있으니까 우리 헌법의 틀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공화주의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가까운 방법은 탄핵 같아요. 탄핵이다. 네. 이게 왜냐면 지금 일단 이 그동안에 계엄 이후에 있었던 일들 외국인 자금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잖아요. 네. 계엄이 터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과 환율이 2시간 동안 발작 증세를 보였거든요. 제가 그냥 발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그냥 환율 발작이라고 해요. 환율 발작이 났어요. 턴드럼이라고. 근데 이제 3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어요. 네. 그리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약간 관망세,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빼고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관망세 속에서 빼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또 발작이 났어요. 네. 왜 났냐? 2차 계엄 소식이 쫙 퍼졌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아침에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쭉 금리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상 발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오후에 들어가니까 2차 계엄은 아닌 것 같아라고 네. 하니까 가라앉았어요. 주말에 탄핵이 될 것처럼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탄핵이 실패했어요. 네. 그 압력이 월요일에 터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계엄은 벌어졌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탄핵을 통해서 이 혼선이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탄핵은 네. 호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지금 뭐 한덕수하고 누구야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컨트롤 타워 권력은 어디 있는 거야? 네. 라고 하면 윤석열이야? 한동훈이야? 한덕수야? 1중 권력, 2중, 3중, 4중, 5중 권력 체제에 들어가 있는 나라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통해서 질서 있게 이 문제가 헌법 체제 내에서 민주적으로 해결된다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질서 있는 퇴진은 오히려 탄핵이 훨씬 더 질서 있는 우리도 안 퇴진이 믿는데 된다. 그걸 누가 믿어요?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건 탄핵이니까. 이외에는 뭐 방법이 본인은 사실상 없죠. 일 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권한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네. 또 그 대통령은 출국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럼 정상회견 어떻게 해요? 아, 대통령이 지금 혹시 뭐 이렇게 속보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어요? 대통령이 뭐 하고 모르겠습니다. 계시대요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전용기 떴다고 했는데 뭐 훈련이었다고 하고. 네, 전용기에는 안 탄 거는 네, 안 거의 뭐 탔다고 확실한 것 하고. 같고요. 예. 지금 정상회담 다 취소되고. 그냥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관저에 있겠죠. 아주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거는 청와대 경호처나 얘네들은 네.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봉쇄할까, 어떻게 하면 디펜스 할까, 뭐 이거 회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얼핏 다른 보도를 듣긴 했는데 디펜스 해야 되잖아요. 잡으러 올 때 이거 저 예, 막아내는 예. 연습 여긴 훈련. 경호 시설이다, 뭐 보안 시설이다 이러고 어떻게 막을까 이거만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본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당연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진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돌발 상황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한다 이런 평가 매우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는 걸 봐야 되고 그중에 제가 아까 알자지라의 어제 기사 아까 소개드린 기사하고 좀 다른 기사 중에 네. 이런 기사를 찾았어요. 싱가포르 비즈니스 스쿨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강력한 제도적 견제가 있고 시민들의 참여가 있고 민주적 방어막이 있다. 이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제도적 장치라는 건 우리 이 정치권이 네. 그렇죠. 그날 국회가 빨리 그 계엄 해제 결의안. 해제 네.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참여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주적 방어 장치라는 것은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수많은 탄핵이나 여러 장치들 그것 때문에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써놨어요. 이 사태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가 다른 나라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 저 나라가 진짜 미국이나 여느 선진국보다 굉장히 저게 작동이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제도적 견제, 네. 그죠? 그다음에 시민들의 참여, 그다음에 민주적인 어떤 방어 장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네. 우리가 이거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 이렇게 나자빠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증시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 그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빨리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가치만 지킨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다시 뭐 전화위복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뭐 아까 지금 시민들은 뭐 해야 하냐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뭐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두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세 개 중에 두 가지 높은 시민 참여라 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뭐든 아주 작은 응원봉이라도 사야죠. 참여해야죠. 참여해야 그죠? 된다. 네, 참여해야죠. 그리고 막 실제 참여하고 있고. 네. 네. 그럼 뭐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참 저는 지금 이 타이밍이 네. 너무 진짜 어쩌면 우리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질 골든 타임을 지나고 있거든요. 트럼프 임기 시작이 지금 째깍째깍 그러니까 다가오고 지금 1월 있어요. 말인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 관세 문제, 뭐 보조금 문제. 삼성은 아직 지금 사인도 못 받았어요. 예. 64억 불 준다고 그러더니 지금 안 주고 떼일 판이에요 지금. 예. 수많은 문제들을 앞두고 지금 빨리 우리가 뭐 하다못해 비선이라도 되고 뭐 트럼프랑 만나기도 미리미리 가서 하고 만나야 되는데. 국가 전략을 세우고 해도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는데 네. 컨트롤 타워도 없이 속절없이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네, 아까운 기간이 실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1월 20일 날 네. 트럼프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보편 관세 중에 저는 10% 우리한테 떼일 것 같습니다. 20%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그 근거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우리보다 무역 흑자가 조금 더 높은 나라거나 교역량이 조금 더 많은 나라들인데 우리가 이제 8번째 흑자국이라 했잖아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장부를 받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25% 때렸잖아요. 멕시코, 네, 캐나다에. 네. 한국은 8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10% 관세를 때린다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 관세가 2.5%입니다. 이제 10%만 얻어마줘도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협상할 카운터파트가 없단 말이에요. 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예, 빨리 정상화 좀 시켜야 하나만 더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같은 기자나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은 맨날 수치로 성장률이며 뭐 잠재 성장률이 어떻고 외환 보유고가 어떻고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네. 근데 12월은 장사하시거나 소상공인들 분들에게는 대목입니다. 예.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뭐 좀 조금 매출 올려서 그동안 적자를 회복하거나 소상공인 분들은 여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아이들 뭐 사교육비라도 하거나 아니면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못 고쳤던 가게 의자라도 좀 1월 달에 바꿔보려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지금 계속 가게문 밖으로 손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거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치로 말할 게 아니고 진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 작은 기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권의 정말 그 잘못된 어퍼컷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끄러움을 압니다. 제가 해놓고도 부끄러우니까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수압이요? 맞습니다. 수압이 됐든 했지? 해지도 그렇고 네. 하여튼 지금 최고 자리에 있는 그분도 부끄러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 아래 보면 밥도둑 3종 세트가 있죠. 네, 그 밥도둑
도덕과 함께. 네, 그런 도둑은 얼마든지 집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 밥도둑 사형입니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